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독서 잡고 수능 국어 업 비반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원래 이번 주 목요일날 8교시 때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피치 못하게 선생님이 입학 설명회 좀 준비 리허설 때문에 수업을 못했고 오늘 저녁에 찍어서 선생님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11차 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마무리해 드릴 거거든요. 주말 동안에 꼭 들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12차 시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부교재, 선생님이 만들어준 특적교재 방과후 수업교재 기준으로 해서 27페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목 좀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고 인문 분야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글은 언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항상 독서 읽을 때 선생님이 문제부터 보고 가자고 말씀드렸었죠.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1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친절하게 따옴표를 줬잖아요. 저게 핵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원자론, 그림이론, 논리철학 논고, 비트겐슈타인, 20세기 철학 앞에 있는 어휘에 네모를 치시고 그럼 논리적 원자론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보이게 되면 얼른 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논리적 원자론이란 무엇이라 한다? 그럼 정의겠죠. 다음, 그림이론에 영감을 준 계기니까 무엇 때문에 그림이론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논리철학 논고. 사실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논리철학 논고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음 4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 얘기했는지. 다섯 번째, 20세기 철학. 숫자 나오면 잘 체크를 해두세요. 숫자는 항상 시험에서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설정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체크를 출제할 수 있는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세기, 19세기 나오면 뭐 비교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란 얘기예요.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치 불일치 문제죠. 1번부터 쭉 읽었을 때 친절하게 맨 앞에 핵심어를 줘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밑에는 플라톤, 분석 철학,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그럼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람의 전기 철학이 있고 후기 철학이 있나 보구나. 그럼 최소한 전기와 후기가 다르니까 전기 후기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플라톤 나오게 되면 확인해 보시고 분석 철학 나오면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 실제 상황 보지 않고 언어에 대한 오해.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를 기억할 때 부정적인 단어를 더 잘 기억한다라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그래서 언어에 대한 오해? 그러면 뭔가 오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얼른 와서 여기에서 있는 내용 아닐까라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14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바로바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으면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수업 들어가야 돼요. 혹시 문제 안 풀었는데 여러분 지금 27페이지가 깨끗한데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잠시만 멈춰두시고 한 7, 8분만 투자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갑시다. 자, 1단락입니다. 단락번호 늘 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어가 철학에서 왜 중요한가라는 물음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저거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하려고 하겠죠. 언어라는 게 철학에서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전까지의 철학은 그러면 잘 모르겠으나 예전 철학이 있나 보죠. 그러면 그냥 이전 철학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전 철학에서는 뭘 했냐면 자연과 세계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한 사유를 개념으로 풀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전 철학은 뭘 중시했냐면 개념이라는 걸 중시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러면 이전까지의 철학, 고대 철학자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이전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덕, 정의, 사랑, 우정 등의 개념을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아, 플라톤은 이전 철학의 대표주의자구나. 그럼 이 개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사랑은 무엇일까를 정의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정의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전 철학. 근데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인간은 그럼 하지만 나왔으니까 얘랑은 좀 다른 개념을 설명할 건가 보죠.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자연과 세계 사이에 놓인 언어라는 다리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뭘 중시 여긴 거냐면 이제는 언어를 중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냥 개념을 정의하는 데 초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자연이 있고 세계가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언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전까지는 인간은 자신의 개념이나 그럼 이전이라고 하는 건 이전까지 철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전까지는 인간은 자신의 개념이나 개념 또 나왔네요. 사유가 대상과 직접 대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전 철학 특징은 개념이 대상과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은 저 대상을 설명하기에 그냥 바로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어떠한 대상이 있어? 그럼 개념으로 설명해서 바로 연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왔으나 비로소 그 사이에 뭔 얘기냐면 얘네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20세기는 개념이라는 것과 요 대상이라는 것 사이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언어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언어가 뭐 하냐면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대상을 개념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 대상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철학은 그냥 대상이 있으면 바로 개념. 이 개념이라는 건 약간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냥 바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한다면 이전 철학은 개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을 그냥 이거구나 라고 그냥 개념을 내렸다라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개념을 내릴 때 이거구나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철학에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 아, 왜 중요한 거야? 철학에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언어가 개념과 저기 있는 대상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이해할 때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그 개념으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20세기와 여기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출제 포인트가 되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저기 보니까 일단 11번에 5번에 아까 보시면 잠깐 앞에 갔다 올까요? 11번 5번 20세기 철학에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 여기에서 언어를 중시하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20세기 들어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니까. 맞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 좀 더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자, 2단락 갑시다. 20세기 철학 한 번 더 나오네요. 20세기 철학의 지형을 새롭게 바꾼 인물로 평가되는 비트겐슈타인. 자,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인물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비트겐슈타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이에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20세기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다. 그 전까지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플라톤이었는데 이제는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나 봐요. 이 사람의 출발점 역시도 언어였대. 왜? 20세기 철학의 특징이 언어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어떤 개념이 지녀할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했대. 그러면 얘와 반대되는 게 지금 플라톤이잖아요. 이 플라톤은 개념 자체를 중시했던 사람인 거니까 여기는 본질적인 의미를 중시했다. 이렇게 일단 하나 체크해 둘게요.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다루거나 언어와 인간의 관계를 다뤘대. 결국은 어떠한 세계나 인간을 바라볼 때 뭘 통해 바라봤다라는 거냐면 언어를 중심에 놓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언어가 껴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30년 간격을 두고 출판된 논리철학 논고, 그리고 철학적 탐구. 그러니까 뭐 하나 내고 30년 만에 이걸 냈나 봐요. 좀 약간 텀이 있네요. 자, 그럴 때 이 두 권의 저서에서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언어관.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두 가지 언어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두 개 다른 것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면 되겠죠. 친절하게 얘랑 얘가 설명하고 제일 처음 시작을 얘로 시작하잖아. 여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일단 첫 번째 논리, 철학, 논고라는 이러한 책이 있나 봐요. 저서니까. 요 책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설명하는지 지금 찾을 거고요. 그럼 좀 이따 쓰겠지만 두 번째는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있다는 거겠죠. 이 책에서도 뭔가 설명한 게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은 뭐냐면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말해라 이런 얘기야. 결국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말로 표현 가능한 것만 말해. 그렇죠? 이때 중요한 말은 이 명확하게라는 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다는 거니까 명확하게라는 말이 나와야 이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파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재판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대. 그래서 그림이론, 우리 아까 그림이론 읽었던 것 같은데 11번 문제에서, 그죠? 그럼 11번에 2번 가보니까 그림이론에 영감을 준 계기인데 그림이론 왜 주장했어? 여기서 영감 얻었으니까. 그러면 11번에 2번은 확인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현재 얘는 그림이론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그림이론인가 봐. 그럼 그림이론과 논리철학 논고는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림이론은 뭐냐면 재판에서 사건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우리 어휘 문제 좀 풀고 넘어갈까요? 아까 앞쪽에서 1번에 기억이 있었잖아요. 기억. 1단락에 역할. 언어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뭐랄까 그곳에서 가지는 어떤 기능? 자신만의 뭔가 맡은 부분?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14번에 1번 보니까 그는 회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중대하게 맡은 어떤 자기만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두 번째 재현한대요. 재현은 현실에 다시 보여주는 걸 재현한다고 하죠. 그럼 지금 14번에 2번 보니까 100여 년 전의 농촌을 재현한다.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가볼게요. 어떻게 모형차와 인형만 썼는데 현재 사건을 알 수 있지? 왜냐면 현실 사건은 진짜 있는 사건이고 나는 지금 모형차하고 모형 인형 갖고 설명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세계는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로 얘를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모형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형이 실제 차와 사람에 대응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건 1대1로 짝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14번에 3번 가보자. 14번에 3번. 그들은 서로 무자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때의 대응은 얘들아 맞서 싸운다는 뜻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14번의 답은 3번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죠? 다시 와서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개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떠한 현실 세계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모형으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걸 그림이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모형차와 실제차, 모형 인형과 사람, 이게 대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이루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인형놀이를 막 해도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밑에 보면 개라는 단어는 실제의 개를 지칭해 줄 때 의미를 갖는다. 그쵸? 개라는 단어가 있다. 그것과 저 실제의 개가 짝을 이뤄. 그러면 이 개라는 단어가 실제의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보니까 대부분의 단어는 복합적인 실제. 실제는 얘들아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어가 복합적이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단어를 갖고 그 안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가령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의미. 그렇잖아. 사랑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랑은 러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정의를 내릴 거 아니야. 되게 복잡한 의미가 있다는 거든. 그런데
넘어가 볼게.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쳐놓은 거는 모호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명확하게란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지칭할 때 쟤에 대해서 뭐라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이 단어는 저거야 라고 딱 지칭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단순한 요소 명제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명제 속의 단어 하나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이, 즉 개라는 단어가 고양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개를 가리키기도 하고 늑대를 가리키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 단어에는 하나의 의미만이 부여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소 명제를 분석해서 의미의 모호함, 또 나왔네. 모호함을 없애고자 하는 방식을 물질을 쪼개를 원자론에 빗대서 또 나왔다. 논리적 원자론이라고 얘기했대. 그럼 논리적 원자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논리적 원자론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논리적 원자론 11번에서 읽었지 않았어요? 11번에 1번 논리적 원자론에 정의 써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는 그림 이론. 그러니까 지금 그림 이론은 뭐냐면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다는 건데, 이 그림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야. 즉 이 언어로 표현한 것들은 저 세계와 동일한 모습인 거야.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가 있잖아. 뭐 개라는 단어가 있고 언어가 있고 고양이라는 언어가 있을 때 이 고양이라는 언어와 개라는 언어는 실제 현실 속에 그 이름과 대칭되는 사물이 존재할 것이고 그 사물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주제는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앞선 이야기겠죠. 왜 전기란 말을 썼냐면 얘와 얘 사이에 30년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아마 철학적 탐구는 후기 철학이 될 거고요. 이렇게 오는데 30년이 걸렸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즉 전기 철학의 핵심은 뭐였죠? 여기의 핵심은 1대1 대응에 있었어요. 그죠? 모든 건 명확하게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어. 자, 그랬더니 3달러 까볼게.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전기 철학은 언어에 대한 오해. 우리 아까 오해 읽었잖아. 오해. 아까 12번에 오해 읽었는데 어디였지? 12번에 오해가 12번에 오해가 저기 있네. 12번 5번에 있네. 12번 5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보지 않고 언어에 대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며.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12번에 5번 맞는 말이겠다.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12번에 1번 가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은 언어의 모호함을 없애야 된대. 여기 써있잖아. 모호함 없애자라고. 그치? 맞죠? 그러니까 12번에 1번 맞아요. 12번에 5번 맞아. 그 다음에 12번에 2번에 플라톤 얘기 나오는데 플라톤은 어떤 개념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플라톤은 본질적인 의미 나와 있잖아. 맞는 말이네. 되게 쉽네. 지금 12번에 1번 맞고 2번 맞고 아직 4번은 안 했으니까 이제 해보자. 마지막으로.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후기 철학은 뭐냐면 언어를 보지 않고 생각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얘 입장에서 얘는 야, 넌 너무 생각만 한 거야. 그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용론이라는 말을 썼대. 그러면 지금 현재 철학적 탐구의 핵심어는 사용론이라는 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언어의 의미는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을 통해. 그러니까 이 사용이란 말이 중요한 건가 봐. 무슨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니?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봐봐. 사용을 통해 이해된다. 공사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벽돌이라고 외쳤대. 너희 길 가던 사람이 너희한테 갑자기 벽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지금 돌이라는 거야?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 근데 공사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벽돌!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던져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기철학에 따르면 명확하게 얘기하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이, 내게 벽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거기 있는 벽돌을 나에게 던져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벽돌이란 말 한마디만 했잖아?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전기 철학에 따르면
벽돌이라고 말한 거는 벽돌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니까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야 되거든? 근데 서로 대화가 통하고 있잖아.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을 수 있어? 언어의 의미란 항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맥락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용론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란 말이 좀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는 게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을까? 어떠한 상황이어서 그 말을 썼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점심시간에 점심종이 띵동댕동 쳤어. 그래도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함께 식당으로 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니? 그냥 친구한테 종이 쳤어.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자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자라는 말 한마디 갖고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나? 되게 모호한 말인데 어딜 가자는 거지? 집에 가자는 건가? 밥 먹으러 가자는 건가? 화장실 가자는 건가? 이런 거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맥락에 따라.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을 뭐라고 했냐면 언어놀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철학 창문 여기는 언어놀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논리처럼 논거나 철학적 탐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럴 때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키워드들을 보고 문제를 추려내면 돼요. 다시 가요. 그는 언어의 의미는 대상과의 지시관계보다는 그럼 맥락에 중점 뒀는데 얘보다는 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대상과의 지시관계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는 전기철학에 들어가야겠지. 여기에 지시관계. 왜 이게 지시관계야? 하나의 말이 어떠한 대상을 지시하니까 대응을 이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대상과의 지시관계라고 하는 건 전기철학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다고 믿는 수학이나 과학에 사용되는 공식도 결국은 일상 언어로 다시 해석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기호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런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정밀한 언어, 형식 언어도 일단은 모호한 일상 언어의 뿌리,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수학에 쓰인 언어는 숫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뭘 딱 지칭하는 말들이 많은데 일상 속엔 너무나 모호한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밀한 것들로 모호함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삶의 형태란 말 나오게 되면 이것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삶의 형태가 깔려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일상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일상 언어라는 건 모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확하게 지칭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지만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칭하는 건 여기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 얘기라면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게 후기 철학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2번에 4번 잠깐 가보죠.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명제를 단순한 요소 명제로 철저히 분석하는 논리적 원자론과 통한데 후기 철학은 얘들아 사용론과 통하는 거잖아. 논리적 원자론은 전기랑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2번에 4번이 정답이라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아까 11번 있잖아. 뭐 이상한 게 생겼네.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우고. 오케이. 11번에 1번 논리적 원자론의 정의 있었지. 그 다음에 11번에 2번에 그림으로 영감 중계기 아까 했고 11번에 3번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 내용은 이 모든 게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죠. 아니 아까 했던 거 여기 이 부분 요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의 한계점? 아직 한계점은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럼 이제 마지막 4단락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가볼까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은 철학의 주요 인물한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뭔데? 언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대한 걸 우리는 한마디로 분석 철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분석 철학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던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은 분석 철학이 잘 자리를 잡는 데 도와주었다. 그러면 12번에 3번. 분석 철학은 기존의 철학과 달리 언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분석 철학이라며. 그러니까 맞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번과 12번 문제 다 풀어 같아요. 11번 아직 안 하겠는데 뭐 남는 건 4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 여기가 써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이제 우리 뒤에 해제 나와 있으니까 해제는 정리하도록 하죠. 해제 부분이에요. 앞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반면 후기 철학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대상과의 지시관계보다는 사용되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시관계보다 뭐 중심이었지 아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맥락이라는 게 중심이었지. 그치?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다음 넘어가 주제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에 쭉 펴놓고 찰칵 찍어서 아니면 잠깐 스탑해두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특징인데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11번 문제 풀었어요. 4번이죠. 한계점 없으니까요. 12번 문제요. 아까 요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후기 철학은 사용론이라고 했지 논리적 원자로는 전기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자, 13번 가볼게요. A가 그림 이론이에요. B는 사용론이고요. 자, 얘하고 얘인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굳이 팔 아프게 왜 썼냐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정의라는 게 중요하니까. 자, 1번 A. 그림 이론은 사용론과 달리 언어를 이해하는 삶의 형태. 얘들아, 삶의 형태는 뭐야? 삶의 형태는 후기잖아? 삶의 형태는 사용론이거든. 그럼 사용론은 B니까 B가 삶의 형태인데 B와 달리란 말은 안 어울리겠네. 그치? 틀렸네. 다음 B는 A와 달리 대상과의 지시관계. 지시관계는 얘들아 여기는 논리처럼 놓은 거잖아. 지시관계는 그림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이론이 A인데 A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3번 B는 A와 달리 오직 단어 하나의 의미만. 하나에는 하나 명확하게 써라. 그게 전기 아니겠니? 그게 그림이론인데 그림이론과 달리란 말을 쓰게 되면 또 틀린 거잖아. 4번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으며 뭐가요? 얘가요. 그 B는 언어의 의미는 맥락에 요 B는 우리가 맥락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그치? 그리고 언어라는 게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아까 뭔 얘기냐면 세계를 그려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둘 다 모두 수학이나 과학에서 정밀한 형식 언어가 갖는 명료함. 명료함을 강조한 건 여기지. 그림이론. 그렇기 때문에 B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쉽게 문제 풀렸죠? 자, 아까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독서 끝. 이제 우리 문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14번 문제 아까 풀었어요. 답은 아까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문법 갑니다. 오늘은 파트 11번 파트고요. 여러분 책 기준에서 55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다? 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물 어딨지? 여기 있다.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다는 건 원래 없던 게 첨가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뭇잎이라고 할 때 나뭇잎 있잖아요. 요거 그죠? 나뭇잎. 나뭇 플러스 잎이 아니잖아요. 나무와 잎이 결합된 말인데 여기에 이렇게 시옷이 썼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무잎이라고 하지 않고 나뭇잎이라고 소리가 들어갔잖아.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할 때 표기를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사이시옷은 어떻게 언제 쓰냐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찰칵 찍든가 멈춰두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이시옷은 언제 쓰냐면 간단해요. 둘 다 고유어일 때 혹은 하나는 고유어가 하나는 한자어일 때 또는 한자어와 한자어일 때는 이럴 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사이시옷을 쓰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 우리말이어야 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냐? 이 세 개가 같은 경우니까 하나만 설명할게. 일단 얘는 귀밥이잖아?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봤을 때 합성어란 말이 제일 중요해. 합성어. 모든 문법의 기본은 조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면 사이소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귀와 밥이 결합되는데 와, 너 귀밥이 많구나. 어머, 귀밥 좀 봐.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보통 귀밥이라고 하죠. 그러면 발음에서 된소리 발음이 났잖아? 뒷말의 첫소리. 얘와 얘 중에 얘가 뒷말인데 이 뒷말의 이 첫소리 비읍이 이렇게 쌍비읍이 됐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사이에 시옷을 넣어줘라. 사이에 시옷을. 그리고 읽을 때는 귀잇밥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귓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터와 마당이야. 이럴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얘가 지금 첫소리인데 미음이잖아. 그럴 때 발음을 했더니 터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턴마당이라고 해서 니은이 나타났어. 이렇게 니은이 첨가된 경우에도 시옷을 써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다음, 뒤와 일의 결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뒤, 일이야. 뒤에 말 첫소리가 모음이었는데 이라고 해서 모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발음했더니 뒷일이라고 해서 니은이 새롭게 들어가 있잖아. 니은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다가 시옷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발음을 해서 뒤에 된 소리가 오냐, 혹은 니은이 없던 게 생겼냐, 혹은 니은이 생겼냐, 이걸 찾아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란 얘기죠. 됐나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얘는 보니까 조건이 똑같잖아. 얘랑 똑같지. 근데 차이점은 얘는 고유어, 즉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인 거고, 얘는 우리말과 한자어 써있잖아. 한자가 써있잖아. 좀 쉽게 설명해주면 얘들아 이런 거야. 이 글자는 물수라고 하죠. 그럼 이게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으로 읽으면 한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으로 읽으면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냉수라는 글자가 있다. 사실 냉수라는 글자는 어떻게 된 글자냐면 차가울 냉자에 물 숫자 아니겠니? 그러면 차갑다와 물은 뜻이잖아? 근데 뜻으로 읽지 않고 음으로 읽었어. 음으로 읽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음은 한자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냉수는 한자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운 물이라고 얘기하면 순 우리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자어는 뒤에 있는 음으로 읽은 것들이 한자가 많아서 그게 한자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요 뒤에 이 문장 봐봐요. 나룻배와 잇몸과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하나씩. 얘는 나루 플러스 배예요. 발음을 좀 먼저 적어줄까? 얘는 나룻배라고 해요. 나룻배. 얘는 잇몸이라고 읽어낼 거고, 얘는 나뭇잎이라고 읽을 거야. 얘는 장맛비라고 읽겠죠. 장맛비. 그 다음에 얘는 훗날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니까 나루와 배가 결합된 건데 뒤에 말 이 비읍이 된 소리가 돼서 발음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다가 시옷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룻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이와 몸의 결합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뒷소리가 니은 미음일 경우에, 뒷소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미음이 들어있네요. 그럴 경우에 발음을 했더니 앞에 니은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시옷을 넣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 번째, 얘는 나무와 잎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뒷말의 첫소리 모음이 앞에서 모음이래. 뒷말의 첫소리 모음이니까 얘가 모음이잖아. 얘 앞에서 니은이 이렇게 두 번이 소리가 났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다가 시옷을 붙여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역, 니은, 디귿인데 참고로 나루는 우리말이고요. 배도 우리말이죠. 이도 우리말이고 몸도 우리말이에요. 몸은 몸체라고 하잖아요. 신체. 그 신체가 한자어고 몸은 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지. 나무도 우리말이잖아요. 잎도 우리말이고요. 잎이 아니라 우리말.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는 다 우리말로 이루어진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장맛비. 자, 장맛비라는 글자는 얘들아, 장마 플러스 비거든? 오케이? 자, 비는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우리말이면 틀려요. 왜냐면 리을에 대한 설명이 이건데 여기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이거든. 그럼 얘가 리을에 해당되려면 여기는 장마가 뭐여야 하는 거야, 얘들아? 장마가 한자여야 되는 거야. 이게 한자어가 되는 거면 저 리을의 예시가 맞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이 장마는 순 우리말이거든. 량마라고 하는 글자에서 왔다라는 순 우리말.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긴 장자에 뭐 비마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한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단어를 순 우리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인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말과 우리말의 결합은 어디냐면 여기잖아. 여기 기억. 그죠? 장마삐라고 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된소리 나긴 했지만 된소리가 나는 것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리을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한 사례라 봐야 되는 거니까 답은 아마도 4번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훗날. 얘도 후와 날이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런 얘기 치지. 날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날일. 그러면 날일 중에 얘는 우리말이라 볼 수 있는 거네. 뒤후라고 하니까 얘는 한자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자어 결합하게 되면은 시옷 들어가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틀린 거 아니네요. 그죠? 됐죠? 답 4번.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장마라는 말이 우리말인지를 파악 못했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주안점 맞춰서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22번 가볼게요. 자, 22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어 했잖아요. 오늘은 그 관형어와 거의 비견될 만큼 중요한 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자, 부사의 원래 기능이 뭐죠, 여러분? 부사?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부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우리가 동사, 빠르다란 말이 용언인데 그 빠르다라는 말을 이 매우란 말로 꾸며줄 수 있잖아. 매우 먹다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뭐 미리 좀 해봤어요. 부사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 써볼게요. 자, 부사는 동사나 혹은 형용사를 수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부사는 관형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해.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이 부사는 뭐 수식 안 하는 게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드물게 땡땡을 수식하기도. 여기는 체언이라는 건데 드물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독특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뒤쪽 넘어가 볼게요. 이 예시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지금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4번에다가는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것도 하나 적어 놓을까? 그러니까 부사는 수식을 안 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웬만한 거 다 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나는 일찍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일찍이라는 말이 부사잖아? 그럼 이 일찍이라는 부사가 뭘 수식하는 거냐면 잔다를 꾸미는 거야. 잔다는 동사니까요. 아, 동사를 수식하는 예구나. 그럼 나는 매우 빠르다. 이건 형용사잖아요? 그럼 매우란 말이 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과연 너는 나를 알까? 그럼 과연 너 이건 아니잖아. 과연 나 이것도 아니고 과연 알까?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과연은 뭘 꾸미는 거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말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이동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된다? 너는 과연 나를 알까? 너는 나를 과연 알까? 너는 나를 알까? 과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이건 아주 새 집이네. 그럼 이때 새라고 하는 건 집을 꾸미는 관형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주라는 게 아주 집이네 이런 거야? 아주 집이네 이상하잖아. 그치? 아주 새 거네 이게 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몹시 빨리 먹었다. 이 먹었다란 말을 빨리가 이렇게 꾸며주지 않아?
얘는 그러면 일단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이 부사를 몹시 먹었네? 이런 얘기야? 아니, 몹시 빠른 애야? 얘는 얘를 꾸미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부사의 특징. 왜 이렇게 많지, 조금? 마지막, 나의 바로 옆에라고 돼 있어. 그럼 바로 그녀입니다. 이게 아니잖아. 바로 옆에 이런 거잖아. 옆을 꾸며주는 건데, 옆은 채연이라고 할 수 있는 명사잖아요. 원래 부사는 동사나 형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명사와 같은 채연을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제 우리 문제풀이 끝나요. 갑시다. 자, 그 일이 과연 성공할지. 우리가 아까 과연이란 말은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라 하지 않았니? 자리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자, 1번에 보니까 문장의 맨 앞에 위치에도 의미가 성립한데 과연 그 일이 성공할지. 맞잖아요. 그죠? 1번 오케이. 2번. 니은을 보니 부사의 보조사가. 얘들아, 이 도라는 게 보조사거든. 보조사는 잘 나오는 보조사 4개만 좀 외워둘까? 은는 도만이라고 해. 외워. 나중에 좀 더 도움 돼. 그러니까 사람은, 인수는, 사람도, 나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은는 도만 나오게 되면 다 보조사다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사에 보조사 더해 있는 거 틀린 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이에요. 디귿을 보니 뒤에 오는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대. 정말 집이네 이게 아니지. 정말 헌거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관형사라고 아까 할 수 있는 거죠. 헌은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가 있네. 리을을 보니 뒤에 오는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군. 얘는 지금 보니까 달리는 건 빨리 달리는 거잖아. 근데 아주는 아주 달리네 이게 아니라 아주 빠르네 이거니까 얘는 부사를 꾸며주는 또 하나의 부사겠네. 그럼 얘도 맞겠네. 자, 5번이에요. 자, 깊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깊이라는 단어는 깊 플러스 2로 돼 있어요. 정확히 적으려면 얘들아, 아이고, 하가 왜 나오니? 깊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 됐니?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봐봐. 땅을 깊게 파는 거야. 그럼 땅을 깊게 판다라는 거 할 때 이 깊게란 말이 있고 여기처럼 깊이 반성하다 할 때 깊이가 있어. 자, 깊게 판다라고 하는 건 이 파는 건 우리가 행위잖아요. 동사예요. 그럼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문장 성분상 부사의 기능을 해요. 그죠? 저기 여기다 써볼게. 깊이 반성한다. 그럼 이때의 깊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처럼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문장 성분에 관한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깊게라는 거의 품사가 뭐냐, 깊이의 품사가 뭐냐 물어보는 거거든. 자, 얘는 개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어미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이라고 하는 게 어미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접사라고 해. 얘들아, 참고로 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생된 말인데 파생, 접미사, 접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뒤쪽에 붙어 있으니까 아마 파생, 접미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파생, 접미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 깊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얘가 지금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 파생 접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깊게 판다 했을 때 얘는 어미가 붙어 있잖아. 어떠한 단어에 어미가 있다라는 건 걔가 뒷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것처럼 그 얘기는 어미가 있다는 얘기는 용언이란 얘기야. 깊다라는 게. 그래서 깊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형용사라고 해야 맞는 거야. 품사가. 좀 어려운 개념이 잘 들어야 돼. 자, 그런데 깊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얘가 원래 깊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부사어 기능을 하고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대. 근데 전미사의 특징은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데 그럼 얘가 뭔 얘기라고 볼 수 있어? 아, 얘네 품사는 뭐구나? 진짜 부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형용사는 이렇게 비견될 수 있을 거고요. 부사어는 이렇게 비견되면 맞을 거예요. 부사어, 부사어 이렇게 시간.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깊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깊은
깊이라고 하고 있는 어간,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어근이라고 해야겠다. 깊이라고 할 수 있는 어근에다가 플러스 뭘 더하는 거야? 이라고 할 수 있는 뭘 더하는 거지? 여기는 접사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생이라고 해요. 파생. 그래서 파생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생어라는 게 원래 아니었던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파생되었다,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어근과 접사가 결합됐으니 두 개의 어근이 합쳐질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그래서 얘는 형용사 하면서 부사어, 얘는 부사하면서 부사어인 것들, 이런 것들에만 좀 초점 맞추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다 했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금 11차씩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영상 찍으면 선생님은 좀 피곤해요. 그냥 즉석에서 그냥 수업 한 번 하는 게 낫지, 영상을 만들면 이제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되고, 찍을 때에도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고 해서 여러모로 복잡한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취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잊지 마시고 주말에 문제를 풀어서 독서 문제들 많이 푸시고, 문법 같은 경우는 내 걸로 만드셔서 문법 문제집을 좀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12차 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